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신원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지금 이재명의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 세계 문명국에서 이런 국회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175석의 맹주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공천에 당선을 시킨 왕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이재명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직후부터 이재명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적어도 입법부만은 지금 이재명의 뜻대로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만의 교훈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에게 주는 관리를 벗어던지고 끝까지 고집을 해서 지금 자신의 최측근이 되어 있는 정청래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정청래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법사위를 장악해야 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고 특검 전국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야의 독주에 전국은 급냉했습니다. 언론은 벌써부터 최악의 국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극한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대다수 의석인 175석을 가진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내세우며 모든 정치 행위의 목표를 이재명 방탄에 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물론이고 운영위와 방송법 개정 문제가 걸려있는 과방위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밀어붙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껏 관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퇴장과 불출석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도 이보다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192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게 놀랍게도 지금 민생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승에 취해 총선 2달이 지나도록 아직 그 꿈에서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일까요?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는 꿈입니다. 민주당과 총선 막판에 느닷없이 등장했던 조국당, 그리고 개혁신당의 새로운 미래까지 192석의 야당은 지금 점령군이 된 듯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윤석열을 끌어내리기입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 날인 어제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가동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상임위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본격적으로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관심사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다. 민생은 뒷전인 제22대 국회에는 개원한 날부터 특검 법안이 벌써 5개가 제출됐습니다. 민생 법안은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화영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자는 특검 법안까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이제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찾기도,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말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야당 초유의 반쪽 개헌 그리고 반쪽 상임위를 두고 총선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총선 민의.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긴 것이 엄청나게 대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비율로 치면 4% 남짓 이긴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4% 남짓한 승리가 어석은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지금 총선 민의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건 이재명의 방탄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한 것을 두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용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힌 날이다. 이런 판에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정청래는 11일 7개 상임위원장을 줄 때 받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개 상임위 중에서 7개 상임위를 그나마 준다고 할 때 받아라, 이런 최후 통제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상임위 18개를 총선 의석수 비율로 나누면 11대 7이다. 7개를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겠다는 의미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청래는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 내에 심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총익전을 펴며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추경호는 1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 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이고 언론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도하기 위한 시도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당권에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원외 한동훈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동훈이 등판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당권 싸움은 지금 이 한동훈 외에도 4년 동안 뒷전에 밀려 있었던 나경원과 그리고 굴론돌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원외 유승민 등이 이미 출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황우희 비대위원장이 단일 지도 체제 대신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당대표로 하고 그 차점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자는 새로운 지도부안을 내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당대회를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게 하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로 그대로 그리고 현행대로 치르기로 하면서 다시 이제 한동훈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1일 한동훈 측은 경선 룰 또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단일 지도체제만 유지한다면 여론조사상 당심과 민심 비율 등 나머지 경선 룰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 친한동훈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동훈이 불출마를 선택할 여지는 없다는 기류입니다.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서 당대표가 된다. 이건 이미 정해진 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론에 나온 친한동훈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이 질이 멸렬한 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친한 인사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최근 대통령 임기 중에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결국은 일종의 선거운동 아니겠느냐. 한동훈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흘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개정한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외에 감옥 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탈출구는 어떻든 재판을 끌고 대통령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감옥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한동훈이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의 승산 가능성을 두고 막판에 고심 중이라고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출마를 완전히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측근이 말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친윤이 당 주류인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유난 갈등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속 사정을 털어놓은 겁니다. 사정이 이르니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던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은 물론 권영세, 권성동, 유승민 등도 지금 출마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대룰이 당신만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버린다면 유승민 등은 출마를 포기하겠죠. 언론에 나온 한 중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론은 대권 주자인 한동훈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당원 투표 100%이던 경선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가까이 반영이 되면 다른 주자들로선 더 나서기 어려운 그림이 될 것이다. 한편 당헌 당규 개정 특위는 이날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대2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참 대단들 합니다. 장인 3월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당신 100%가 대세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정당민주주의
원래도 맞다. 이러면서 당신 100%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영선의 당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하도 질려서 이번에는 당신 100%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뒤에 지금 당신 100%는 안 된다. 당신 8%냐 70%냐 그걸 갖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위는 12일 2차 회의를 엽니다. 자, 요즘 우리 정치판은 겉은 정말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뒤숭숭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일주일에 3번이나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도 이재명은 태연자에게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대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였고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이재명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재명은 대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가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송금과 그리고 3억여 원 뇌물로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솔직히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대장동 배임죄, 백인동 배임죄,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문제는 상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이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아직 이화영 판결문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론이 그 판결문을 입수를 했던 겁니다.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이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는 중앙일보 등 몇몇 신문이 이화영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 혐의로 1심 판결문을 입수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이재명이 당시 경기지사와 김성태는 2019년 1월 17일과 그리고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그 무렵에 이화영의 휴대전화로 2차례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이미 많이 알려졌죠. 재판부가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화영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판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성태가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성태가 이화영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어서 이런 표현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이화영이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서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에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판결문이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라면 기소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화영이 전화를 바꾸줘서 이재명이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진술이 신빙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성태는 2019년 1월 17일 조선 아태위와 경제협력협약식을 맺을 당시에 그 중국 현지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꾸줘 이재명과 통화를 하게 됐다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법정 증언입니다. 또 그 자리에 동석했던 박용철 상방울그룹 부회장도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통화하는 것을 그대로 봤다는 겁니다. 이화영이 전화기를 넘겨줘서 그 전화로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다. 그 박용철이 그대로 또 증언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 두 사람이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한다. 판결문에 담긴 2019년 1월 17일 첫 번째 통화 당시는 상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 평화위원회가 경제협력협약식을 체결한 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협약식 이후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김성태는 술에 취해 이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을 했고, 그러자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한 뒤에 바꿔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에 자신이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을 했고, 그 뒤에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면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김성태의 증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빙성이 인정된다. 김성태에게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은 2019년 이화영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경기지사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돈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그리고 방북비 230만 달러 등 총 394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 중에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김성태는 이화영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모두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 이화영이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은 작년 1월 KBS 뉴스9에 출연해서 이 김성태와의 문제된 통화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 두rum술하게 넘어가려고 한 답변입니다. 뒤에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과연 상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이재명은 또 김성태와의 전화 통화를 술 먹다가 바꿔준 전화라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는데 뭐든지 걸겠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알 일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화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의뢰로 방북을 추진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아주 냉정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에 약 6개월간 사회에 걸쳐 명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 등으로 미뤄봐서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방북 운운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화영 청은 300만 달러는 김승태 본인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승태가 상방울그룹 차원 방북을 추진했다가 통일부의 반려로 무산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300만 달러는 자신이 방북하기 위한 일종의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속해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경기도와 달리 상방울 내부에서 김승태의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정성윤 군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이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 쉽게 말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는 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권익과 공직자 책임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신유를 전락했다.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데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을 한 것이다. 저는 이것을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 조항이 없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결론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대로만 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은 없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환한다는 말일까요? 소환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언론은 소환 조사 필요성을 거듭 밝힌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이원석의 말입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법리대로만 하면 갈등은 없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인도 방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에 재배당을 하면서 본격 수사 체계를 갖췄습니다. 왜 형사 2부로 재배당을 했을까요? 전직 대통령 부인 수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도 애둘러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